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식 이야기. 오늘 또 어디에 투자하셨나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네, IPO를 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핀테크 규제 같은 것도 되게 많았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밝은가요? 얼마 전까지는 규제가 많았었죠.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산분리법, 또는 은산분리법, 뭐 이렇게도 이제 불립니다만, 그러니까 금산분리법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독과점적 지배의 어떤 폐해에서 다 출발했다는 법안들인데요. 금산이라고 이야기하면 금융과 산업이 두 개가 결합돼가지고 금융과 산업을 동시에 지배하는 걸 막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금융회사가 특정 기업의 예를 들면 의결권을 일정 수준 이상 가지고 있는 것을 아마 그게 15%가 될 텐데 그걸 막는 법이고, 반대로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지배하는 걸 막는.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재벌의 사금고 이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 부분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열사에 금융 관련된 회사를 하나를 놓고 다른 계열사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부실화될 때 대출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어떤 금산 분리가 아니라 금산 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 그 특정 은행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재벌 회사에 유리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건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 두 개가 결합하면 좀 강력해지는 거죠. 지배력을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카카오뱅크가 근데 이 시중은행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건 맞습니다. 저는 토스도 상당한 충격을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시중은행에서 그러니까 일반 은행의 관점에서 카카오뱅크나 K뱅크는 별거 아니에요. 뭐가 다른가요? K뱅크 유전자가 달라요. K뱅크는 그 처음에 창업했던 기업이 KT잖아요. 통신사 유전자가 들어와 있고요. 통신사 유전자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유전자예요. 그래요? 되게 큰 엄청난 독점 사업을 하는 독과점 사업자 KT가 옛날에 한국통신이잖아요. 네. 이런 데는요, 기본적으로 이 독과점적 인프라, 국가의 인허가에 목숨이 걸려있는 이런 데기 때문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시장에서 생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카카오톡에 밀려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문자, 이런 것 보면 알 수 있죠. 그 문자에 그들이 얼마나 집착했었던가. 그들은 카카오톡이라는 게 단지 문자를 대체한다고만 봐지 카카오톡이 이 플랫폼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지금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뭐 엔터, 카카오 뱅크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걸 통신사들이 이걸 상상도 못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문자 기반의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 서비스로 예를 들면 뭐 SKT 문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SKT 뱅크가 안 나오잖아요. SKT 엔터 안 나오잖아요. SKT 게임즈 안 나오잖아요. 이 발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신사의 DNA는 죽음의 DNA라고 보는 거예요. 죽는 DNA예요. 그 자체는 항상 독과점적인 규제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건 항상 시장이 아니라 정부예요. 정부 인허가로, 예를 들면 정부가 한 줄의 규제가 몇 천억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거죠.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뱅크는 이미 출발 당시부터 제가 생각했던 건 경쟁력 없다. 왜냐하면 KT라는 그 회사를 모체로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기존에 국민은행하고 제휴했을 텐데, 국민은행하고 그 둘은 뭐예요? 국민은행은 제도권의 강자예요. 기존 산업의 강자들은 혁신할 의지가 없어요. 왜? 기존 현상 유지를 하는 게 그들에게는 이익이에요. 가능하면 현상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현상 유지의 강자, 현상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은행, 국민은행, 그 다음에 죽음의 DNA, 통신사 KT, 이 두 개가 결합됐으면 그 결과는 뭐겠어요? 그들은 행복하게 영원히 살았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근데 기존의 사업들은 자기네가 잡아먹힐 걸 그럼 모르는 건가요? 아니요. 그럼 모르는 게 아니고, 흔히 우리가 이제 비유하는 게 있잖아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 이런 말 했잖아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기존 은행들이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K뱅크가 처음에 나오는 걸 보고 이게 별 볼 일 없었거든요.
K뱅크가 사고 친 거예요. 처음에는 긴장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 K뱅크가 워낙 죽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기본적으로 카카오뱅크하고 시중은행의 차이는 뭐냐면 베이스에 깔려있는 우리가 이제 선크 코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투하 자본이라고 부르니까 투자해야 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기반을 이야기하는데 카카오뱅크하고 기존의 시중은행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지점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지점은 뭘 의미하냐면 막대한 부동산에 대한 예를 들면 임대료, 그다음에 인력. 이번에 시중은행에서 어떤 걸 이번에 코로나 때 알아버렸냐면 지금 인력의 절반으로도 유지 가능하다는 걸 문득 터득에 알았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필요한 인력보다도 더블의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카카오는 지점이 없기 때문에 임대료라든지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 인건비가 절대적으로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시중은행은 왜 그 인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정치적 이슈로 번지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행이 카카오뱅크 이런 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력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3분의 1만 남기고 3분의 2 정리하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생존 가능할까요? 목이 나가요, 바로. 근데 요즘 신한은행인가에서 명퇴 받던데요. 명퇴를 PD님, 명퇴를 하려면 돈을 예를 들면 3년치 월급을 더 드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명퇴를 하신다고 그래도 안 하면 끝이에요. 예를 들면 너 명퇴 안 되잖아요. 그거 노동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기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런 쪽에서는 엄청난 임대료들, 그다음 유지 비용, 카카오뱅크는 없어요. 그럼 이들의 입장에서 예를 보면 특혜라고 그래요. 금산분리법도 예외로 적용을 시켜줬잖아요. 막대한 인건비 등등을 안 가져도 되는 구조로 허용을 해줬잖아요. 이런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카카오뱅크는 이쪽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카카오톡 업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카카오톡이라는 그 기반을 가지고 카카오톡 그 보유자들 사이에는 그냥 카톡으로 이 문자 보낼 수 있는 돈을 주고받잖아요. 그 인증도 필요 없어요. 이 더 이상 뭐를 이걸 보면요, 글쎄요, 이거 우리 네이버도 카카오톡도 미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문제가 될지 몰라요, 이거. 왜냐하면 불공정 거래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미국에서 예를 들면 아마존이라든지 페이스북에 걸려있는 게 전부 그런 식이에요. 독과점, 지금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그거잖아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 플랫폼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럼 여기 플랫폼에 뭐든지 얹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경쟁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게 플랫폼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경쟁자가 경쟁이 안 되잖아요. 얘는 맨 땅에 헤딩하고 있고 이쪽은 그냥 이 페라리 타고 쭉 가고 있고 이건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기존의 기득권 은행들은 불공정 거래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 걸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가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는 K뱅크를 보면서 제가 우습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 여전히 이들이 그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아직은 자기들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대출, 기업금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뱅크는 여전히 B2C라고 볼 수 있는 개인 대출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하위권의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 자영업자들이나 이걸 이제 정부가 요구하고 있고 이들도 그걸 명분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일단 근데 놀랍게도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대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발 한 발 이제 들어올 거예요. 네, 카카오뱅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기존에 이제 은행을 혁신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 카카오는 카카오페이도 있어요. 근데 페이는 정말로 강력한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신용 정보를 중국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이 아니죠,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알리바바 알리페이, 텐센트 위챗페이. 중국의 시중은행보다도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가 중국 인민들의 경제적인 거래 현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 딱 합쳐놓으면 독점이에요. 아마 위챗페이, 알리페이 안 쓰는 중국 인민이 있을까요? 그 거래 데이터는 개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뭘 결제하고 어떤 드라마를 사고 개인의 이 돈을 지출하는 모든 걸 100%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카카오페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 이런 식의 어떤 페이먼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또는 유저들이 가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용 정보 등등,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지출 능력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뱅크가 딱 결합돼 가지고 대출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AI를 딱 붙여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제 생년월일하고 인증 딱 날리면 귀하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경제 활동을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 대한 신용 정보 또는 개인에 대한 신용도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전부 카카오뱅크에 다 쌓이게 되는 거죠. 페이먼트하고 두 개가 다 결합이 되면. 카카오뱅크도 결국에는 여신을 해야 되거든요. 인터넷 은행은 기본적으로 현재는 수익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실 채권들, 즉 회수 안 되는 그런 어떤 채권들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험한 사람에게 대출을 안 해주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피할까요? 그래서 개인의 신용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신용에 있어서 카카오뱅크가 그런 어떤 페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신용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엄청난 파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기업금융 이쪽 갈 거예요. 카카오뱅크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는 진출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왜냐면 아니죠. 아마존 같은 애들은 다 하잖아요. 그건 할 수 없죠.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마존도 처음부터 오프라인 간다고 말 안 했어요. 세상 다 그래요. 그래서 기업은요,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당신은 왜 10년 전에 이렇게 해야겠냐고 말하는 건 바보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미래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호스트 기득권이 돼버리는 거 아닐까요? 얘네를 또 막아야 되는. 아니죠. 지금은 기존의 은행들의 산업 전체를 뒤집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을 일단 엎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애들 중에서도 새로운 어떤 질서의 IT 기반의 산업 구조에, 금융 구조에 적응되는 애들을 생존해야 되고, 안 그런 애들은 무너져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이 전체 판을 또 그들에게 어떤 공정한 기회를 줄 것만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기존의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도 자회사나 이런 걸 조금 허용을 해줘가지고 인터넷 은행, 그냥 순수한 인터넷 은행이 나오는 걸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되거든요. 뱅크는 일단 사야 되는 거군요. 주식은. 노 코멘트. 나중에 또 카카오뱅크 또 따상 안 되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또 막 항의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먼 미래만. 먼 미래를 보신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카카오뱅크는 금융 쪽의 중요한 하나의 아마 회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